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5 전쟁과 이 베트남 전쟁을 좀 비교해 가지고 한국은 어떻게 공산화를 저지에 성공했고 베트남 몰라면 왜 공산화됐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지난번과 달리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월남하고 대한민국하고. 한국은 공산화를 저질했고 월남은 공산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요인을 갖다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6.25 전쟁 지금 1953년에 끝났고 50년에 시작되었으니까 지금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6.25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조용해요. 참 국민들이 6.25 전쟁을 잘 알아야 대한민국이 보다 더 반듯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6.25 전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8월달까지 6.25 전쟁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어떻게 저지하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그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38선 일대에 걸쳐서 1시간 이상을 폭격을 하면서 탱크 T-34 242대입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242대를 가졌는데 전 전선에 걸쳐서 전면 침공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김일성의 공산 침략의 전면 남침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제 그 자유진영, 유엔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의 자유진영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 6.25 전쟁은 공산 침략에 대항한 명분, 대명분, 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그런 대명분을 지키는 것이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대명분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공산 침략 전쟁에 맞서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명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미국의 역시 트루만 행정부, 당시에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미주리주 자기 고향에서 북해군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 회고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련에 의한 제3차 대전의 조짐이 아닌가,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했고, 그래서 이 3차 대전의 재발을,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한 게 1차 참전했고 2차 참전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50년대 미국 사람들의 공포는, 지도부의 공포는 3차 대전을 막아야 됐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막 5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원자폭탄의 투하라든가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의 참화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할 때인데, 뭐 트루만 대통령이 오죽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 소련이 사주한 것이다. 이 두드려 막아야 되겠다. 여기 한반도가 공산화되면은 소련은 어디로? 탱크를 몰고 베를린으로 쳐가지고 소독을 먹고 파리를 먹고 히틀러처럼 서유럽을 몽창 자기 아가리에 넣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3차 대전 공포가 미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개입을 하겠다. 것이고. 아마 미의회 상의도 안 하고 아마 메가더스 사령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병력을 투입하라고 아마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세 번째는 유엔이 1948년에 유엔이 이제 3차 총회입니까? 파리 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한 것이 불과
한 1년 반이죠.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계속 유엔에서는 한국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승인했고 48년 12월에 파리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48년 5월 달에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독립된 국가를 구성을 하라 해서 한국하고 신생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유엔이 만든 신생아, 유엔의 베이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엔군이 왔지 않습니까? 유엔군이 유엔군 깃발을 들고 16개국이 와서 침략군, 북괴군, 중공군을 무찌르기 위한 유엔군의 깃발을 들고 참전했지 않습니까? 유엔군 참전은 대한민국의 유엔군 참전이 처음이자 제가 기억으로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인데 군사적인 차원인데 6.25가 터졌을 때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불과 5년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키나와라든가 일본 본토에서는 미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군이 있었는데 그 밑에 병력은 신병들인데 거기에 있는 그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영관급이라든가 이런 장성급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2차 대전의 맹장 용장들이었습니다. 뭐 메가더 패턴 메가더 그 패턴 밑에 일했던 워커 중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벤프리트, 리쭈에이 벤프리트, 다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전에서 연대장이라든가 사단장급 이상들의 그 장성들은 다 누구? 2차 대전에서 태평양전쟁이든지 아니면 대부분 다 유럽 전선에서 탱크를 몰았다든가 공수부대 대대장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6.25 때에 대한민국을 건지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2차 대전 때 그 재래식 무기들, 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많이 비축된 그런 상태였다 하는 점입니다. 그 여러분 알다시피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 하면은 하사관들이 아주 그 넘버원이고 그 쫄병 병졸이죠. 병장들, 병들, 일반 병들은 독일군이 최강이라 그러고. 근데 장군은 어디가 최고냐? 이 미군 장성이 최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이겼다, 미국이 이겼다, 막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에 베테랑들, 전투 경험이 있었던 인물들이 신속히 다시 한국 전선에 배치가 되어서 전투를 그 나름대로 싸웠다 하는 점이고, 다섯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자,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동북아를 로 진출하는데 핵심 지역이죠. 핵심,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어쨌습니까? 2차 대전 때와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을 핵심 지역으로 해가지고, 핵심 지역으로 해가지고, 유럽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북아는 일본이 미국 안보에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방위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핵심 이익 지역이니까 한국을 방어해야 된다, 이게. 한국이 뚫리면 일본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좌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전쟁 때 일본이 한국의 그 미군의 유엔군의 군수기지, 백업 기지 역할을, 후방 기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동강 전선에 투입되는데 미 8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라든가 하와이에 있었다면은 하나만 신속하게 낙동강에 투입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의 전략적인 위치, 거기에 미군이 있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후방기지로서 일본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끝나고 나서 메가드가 이 원산의 상륙을 다시 시군단에게 요청했을 때, 미 제일 해병사단에게 요청했을 때 원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바다 그 지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지 못해서 일본 해군의 도움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종교 문제인데요. 여기 좀 제가 기독교를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기독교.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로 해가지고 일제에게 막 식민지가 될 상황에 1900년, 1910년 그 사이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 갔다가 선교 실패하고 일본을 갔다가 선교 실패하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조선 땅을 밟았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에 막 식민지가 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푸라기도 붙잡아야 되니까 이 대중들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푸라기라도 또 잡아야 되는데, 성경책이라든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일하니까 덜썩 하다가 여기 복음이 불이 확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선교사들, 이 20대 30대 미국 선교사들이 그 소문이 난 겁니다. 한국에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이게. 선교사에 의하면 그 당시 선교사에게는 이 조선 땅이 선교의 골든랜드, 황금 땅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년 전부터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이 선교의 열풍이, 기독교 열풍이, 바람이, 붐이 이제 불게 되었는데, 뭐 3.1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소통이라든가 무슨 정신적 안식처라든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 매개체라는 것이 그 교회라든가 이런 이 영어로 통해서란다, 또 하느님을 통해서란다, 기독교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끈이 있었다. 원래 그 미군들이 흑인 배우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을 가라 그랬는데 왜 이리 코리아? 한국 어딘지 모르고 그냥 왔다 그래요. 한국 국민과 미군들과의 매개체는 무엇이 있는가? 저는 여기서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 있었던 선교사들이 미국 본토에 자기 친척이라든가 이런 아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울고 대한민국 살려주라고 울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이제 지도자 문제인데, 우리는 초대 건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참 이게 천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 어디서 했습니까? 하와이에서 그 다음 미국으로 가서 하와이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미국 본토에서 오랫동안 독립운동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일본 본토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통일된 거죠. 영어를 또 잘하시죠. 예를 들어서 메가드 운수가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쩔쩔맸습니다. 왜냐하면 메가드보다 나이도 지금 5년 많죠. 영어도 잘하시죠. 그리고 국제정세에서 지식이 해박하죠. 미국의 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꿰뚫고 있었으니까 꼼짝을 못한 겁니다. 다글라스 메가드 같이 그만한 장군도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2차 대전 이후에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을 계속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실체를 알아요. 49년 미군 철수를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군 철수 하지 마라 하는 거 해버렸죠. 무기 더 달라 하는 거를 무기를 제대로 안 줬지 않습니까? 슈루탄이라고 소총발제로 주면서
경찰 수준으로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뻥 당한 거 아닙니까? 항공의 지도자이면서 미국 통이면서 영어로 미국 지도자들과 미국 장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큰 복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는 6.25 전쟁 직전에 이 4.3 사건이라 4.3 반란 사건이라든가 여순 반란 사건에서 이런 이 군이라든가 이런 지방의 이 좌익들, 군 내부의 좌익들, 남로당이죠. 군 남로당. 이런 좌익 남로당 분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소탕을 했고, 1차적으로. 또 군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군 남로당 세력들을 소탕하는 숙군 작업을 일단 하면서 보다 더 군 내부의 불확실들을 제거하는 숙군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6.25 이런 당에도 후방에서 뒤통수를 맞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째, 농지개혁을 성공했다는 것이죠. 49년 6월입니까? 6.25 전쟁 1년 전에 농지개혁,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했는데, 뭐 이제 계속 진행하다가 6.25가 터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완전히 손을 못 봤지만, 그래도 실시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조봉암 씨죠? 조봉암 씨가, 공산당 출신인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한테 픽업이 돼가지고,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농림부의 토지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농민들이 북한을 바라보면서 왜 남한에는 토지개혁을 안 하느냐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북한에는 지금 교과서에서는 민주개혁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북한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입니까? 그게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맨 먼저 실시한 것이 토지개혁 아닙니까? 그 토지개혁이라는 것도 계획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경작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주지 않고 경작권만 준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것이 무슨 민주개혁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김일성이를 갖다가 태양의 아들처럼 이렇게 받들어 놨습니다. 예?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민주개혁이 뭡니까? 민주토지개혁이 뭡니까? 소유권도 없는데 그냥 경작만 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반쪽 계획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지주계획들 갖다가 토지를 몰수를 해가 내 반동 지주계획을 해가지고 내 쫓고 토지를 몰수를 하고 그 사람들이 비난 오고, 예? 자기 사유재산권을 무상 몰수를 했지 않습니까? 무상 몰수, 무상 배분, 그 대신 소유권 안 주고, 예? 이게 완전히 공산당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지주계획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북한의 그 실상을 이제 알리게 되는데, 어쨌든 농민들로 볼 때는 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제시대 때 지주계급들하고 소작인들하고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 때도 지주계급을 친일파로 이용을 하는 바람에 토지계획이 광범위하게 실시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북한에서 토지계획을 했다는 걸 알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49년 6월 달에 토지개혁을 추진을 우여곡절 끝에 추진했는데, 이제 연차적으로 땅을 불합